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더 하기로 했죠. 이 문제는 분류심사론 과정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왜 사인의 처우가 필요한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인의 처우, 사회적 처우, 보호관 처리, 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까지도 이제 보호관찰은 그 영역이 넓어졌다는 부분도 되지만은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안전하고 개개인이 범죄로부터 더 벗어나서 재범을 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대로 범죄가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면 나머지 가족의 삶은 어떨까요? 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11살 선우와 엄마라고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5년) 전 엄마가 구속된 11살 선우. 2년 만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접견은 요즘은 유리 칸막이에 전화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보겠죠. 2년 만에 엄마를 만난 거예요. 엄마, 아픈 데 없어? 엄마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난 괜찮아. 매일 보고 싶고 자꾸 만지고 싶은 엄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친구들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친구들한테 병원에 계신다고 했대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약간 따돌릴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그랬다는 거죠. 최근에 KBS가 수용자 자녀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주변에서 부모가 수감된 사실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범죄자의 자녀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기고 사는 것이죠.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에 있는 최윤주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한테 온 메시지에 댓글 같은 걸 읽었나 봐요. 너희도 천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쭉 달렸더라는 거죠. 그것을 본 한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응답자 17%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자주 한다고 답했답니다. 유엔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엠네스트죠.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2년 전 우리 정부에 수용자 자녀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화성의 사건들에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교도소 살았던 사람의 재심에서 밝혀냈던 변호사여서 이름이 좀 알려졌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대 너희 책임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애틋한 존재고 또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처럼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힘내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보호관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겼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교정기관장
정확히 이제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소장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교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등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과다 과밀 수용이다. 도대체 의료처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는 등의 굉장히 비판과 비난을 받았죠.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청송교도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별 문제는 없는데 직접 기관장이 물어봤었어요. 어떠냐?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느냐라고 이제 격려 겸 전화를 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제일 어려운 건 감염병의 문제예요, 최근에. 집단 구금된 상태에서의 해결책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소장의 이야기는 수용자도 수용자지만 뭐 수용자도 있고 수용자들, 미결 수용자와 기결 수용자들이 대부분이죠. 거기는 뭐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수용자로 보면 돼요. 직원들은 퇴근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또 가족 중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진자는 없더라도 항상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직원 관리가 더 어렵대요, 오히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백신 접종을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는 집단 구금된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웬걸? 이게 또 문제가 쉽지가 않대요.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동일하지 않는 수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맞겠다. 접종 안 하겠다. 백신 안 맞겠다는 거죠. 더구나 젊은 재소자일수록 더 안 맞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동의한 사람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좋아요. 책을 직접 한번 봐보죠. 교정관계법령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집이에요. 법률과 시행령, 법률 시행 규칙인데 법률 제35조에는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52조와 5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52조에는 감염병의 정의입니다. 법 제18조 제1항, 법 제53조 제1항 3호 및 법 제128조 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염병은. 시행령상의 감염병의 조치는 제53조에 또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는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2010년에 개정한 내용이에요. 제2항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3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제4장
사항. 소장은 제3항의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네, 이런 경우에 지금 교정시설에서는 접견 등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조치는 굉장히 교정시설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관련된 소식들이 많아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이번 주에는 보호관찰의 유용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호관찰과 관련된 형사정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라고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호관찰의 유형에는 법적 성질에 따른 구분과 처분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법적 성격에 따른다는 것은 종국 처분으로서의 법적 처분, 즉 종국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이건 보호관찰의 초기에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영미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베이션형의 보호관찰. 시설에 구금하기 전 단계죠,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퍼로울형의 보호관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를 다 쓰지만은 퍼로울형의 보호관찰은 주로 유럽 대륙에서 시작을 했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의 집행 종료 후. 이 부분은 역사적 변천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러한 형기 종료 후에까지도 보호관찰하는 경우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는 조두순 사건 때 지금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감시 또는 일산 행동이었던 제한들까지 하고 있죠. 형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은 어찌 보면 그렇게 폭이 넓어졌고 강경해졌다. 보안처분의 성격도 많이 갖게 되었다. 보호관찰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종국처분이란 건 뭘까요? 말 그대로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거죠. 종국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은 다른 형벌이나 처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또는 독립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의 보호관찰. 종국적이고 다른 것과 별개로 있는 거예요. 대개는 가석방에 부과한다. 그죠? 보호관찰부 가석방. 또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조건부 선고유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으로는 소년법상의 장기 및 단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따로 별개로 하는 거예요. 다른 형벌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보호처분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위에도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독립된 별개의. 이 위에도 보호처분은 아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21조 이하의 벌금형에 병과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등도 독립된 종국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은 종국 처분이기 때문에 만약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가지 말라는 데 갔다, 다니지 말라는 장소에 가거나 통금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했거나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라고 했던 걸 해태했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수사항인데요. 그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원처분, 구금형, 징역 몇 년에 뭘 부과하고 원처분을 3년형을 받았는데 1년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가 돼 있다. 그럼 원처분은 다시 구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별개의 부분이니까. 그리고 종국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구금형을 부활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그것을 준수사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 지시 불응죄 등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프로베이션은 우리가 너무 자주 설명했죠. 프로베이션의 보호관찰형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행하여지는 조건부 집행유예,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선고를 유예하는 것, 교도소에 안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랬죠. 입소 전에.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영미의 보호관찰, 초창기의 보호관찰을 말하며 우리 현행법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형을 바꿔준다는 거죠. 다이버전하는 보호관찰부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시키는 거예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신 너는 선도를 조건으로 한다. 또 성구매자, 존스쿨 교육 및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의 재범 방지 교육 등 이런 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프로베이션 형의 보호관찰은 형의 유예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해서 유예하는 거예요. 붙여서.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국 처분이 아니고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처분을 집행하는 거죠. 선고를 다시 하고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울형의 보호관찰은 가석방이나 임시퇴원자 또는 치료감호법상의 가종료자, 예전에 보호감호자가 있었을 때는 가출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로울형의 보호관찰이죠. 보호관찰부 가석방, 보호관찰부 가출소, 보호관찰부 가종료 이런 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시설에서 조기에 석방하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울형의 보호관찰은 가석방, 임시퇴원, 가종료 등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아있는 그 기간, 수용생활을 다 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 기간을 다시 교정시설에, 보호시설 등에 구금되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최근에 이제 형 집행 후에 또 보호관찰에 좀 붙이고 있죠. 이 부분은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죠. 뭘 보호한다, 원조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보호나 원조나 어떤 관찰에서 재범을 막아준다기보다는 그런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한다. 이런 기능보다는 어떤 기능이 강하겠어요? 눈치채셨나요? 이해되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 명령이나 전자장치, 전자발찌 채웠잖아요, 이번에. 고위험성 성범죄자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 전자발찌를 자르고 다시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겠죠. 원 구금의 기간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원래의 형기는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했는데 그걸 위반했다. 그렇다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고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더 강한 걸로 변경시켜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준수사항 위반죄로 인해서 처벌을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알겠어요? 종국적인 처분에서는 그 별도의 새로운 처분으로 바꾸거나 이행 지시 불능죄로 하는 거고, 프로베이션의 경우에는 선고유예거나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다시 선고하거나 기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석방으로 나간 가석방, 가출소, 가족료 이렇게 나갔다면 그 기간 동안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해서 다 채우지 못한 형기를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기 종료는 어때요? 형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과된 준수사항을 보다 더 강하게 변경시키거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준수사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서 보호관찰 유형과 법적 성격은 다음 주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잠깐만요. 수선했네요. 자, 보이시나요? 좋아요. 적은 걸 다시 여기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일 텐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제출할 레포트인데요. 내용은 보호관찰이 기본적으로 사연의 최후잖아요. 사연의 최후의 의의가 뭘까? 왜 시설에서 최후하지 않고 사연에서 최후할까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연의 최후의 의의와 보호관찰의 의미. 그래서 사연의 최후란 무엇인데 어떤 의의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연의 최후들은 물론 대표적인 게 보호관찰, 가석방, 갱생보호제도죠.
근데 그 사인의 처우의 의의는 이런 것인데 보호관찰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걸 찾아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달리 좀 요약해서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사인의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의 의미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사인의 처우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낙인을 방지한다.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배상도 가능하다. 사회복귀에 용이하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갖고 있는 사인의 처우들이에요. 비용의 면에서도 검토가 되겠죠. 사인의 처우의 의의와 사인의 처우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보호관찰은 어떤 의미인지 이걸 한번 정리해주면 제가 다음에 이 과목을 수업에 가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강의가 좀 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리포트 제출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gr0917 기억하나요?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cgr 조기룡 머리 글자입니다. cgr 0917 네이버닷컴으로 네이버로 보내주세요. 글자 크기 원하는 대로 하세요. 대신 양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그 연관성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A4 3매 이내면 되지 않겠나요? 더 잘 쓰다 보면 4매, 3, 4매 넘어가도 좋아요. 3매가 넘어가도 좀 괜찮지만 너무 많은 양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어진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제출 기한은 3월 31일 다음 주 강의 날까지. 괜찮겠죠? 3월 31일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특별하게 있다면은 직접 손글씨를 썼다랄지 달리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한다면은 학과 사무실에 조교에게 류세움 조교에게 말해둘 테니까요. 그쪽에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하고도 질문도 받고 이 레포트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1차 리포트는 제목이 사인의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을 쓰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건 사인의 처우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보호관찰은 어떤 의미다. 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 보호관찰들의 유형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주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쉬었다가 다음 주에 만나죠.